2022년 1월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한 건물의 소유주가 되게 의아한 광경을 하나 보게 돼요. 옥상에 올라갔는데 한 남자가 한겨울에 반팔에 맨발에 슬리퍼만 신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정말 추운 날이었거든요. 자세히 봤더니 건물에 새들어 살던 30대 남성 김 씨였습니다. 건물주가 물어봐요. 추운데 왜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에 김 씨는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해요. 여자친구가 화가 나서 집에서 쫓겨났다. 쫓겨난 지 3일째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김 씨는 여자친구가 무서워서 옥상에서 돗자리를 덮고 잠을 청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건물주가 이러다 사람 죽겠다, 사람 잡겠다 싶었던 거죠. 빈 방을 내줘요, 이 사람에게.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달 뒤에 김 씨는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주변에서 목격담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평소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을 배회하던 김 씨를 이웃 주민들이 봤었던 거죠. 이 남자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준비한 사건 내용은 충청북도 청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망한 김 씨의 행방이 묘연해지기 시작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2022년 2월부터였습니다. 이미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았었는데 김 씨가 다니던 회사가 원래 좀 평소에 사람들이 그냥 짧게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이 사람도 그런가 보다 했었대요, 동료들은. 가장 처음에 이상함을 느꼈던 사람은 이웃에 살던 친한 형이었습니다. 김 씨가 갑자기 전혀 연락이 닿질 않아서 이제 후배를 시켜서 문을 좀 두드려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안에서 반응이 없었던 거죠. 이미 연락이 끊긴 지 한 달이 넘어가고 핸드폰까지 꺼져버려서 되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던 건데 분명히 건물 밖에서는 불이 켜져 있는 걸 확인을 하고 문을 두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대답이 없어서 1층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김 씨가 이 친한 형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온 거예요. 형 미안해요. 제가 여자친구랑 싸워서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메시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받고 그래도 살아는 있구나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러다가 며칠 뒤에 김 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김 씨의 사망 소식은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냐? 범인이 경찰서를 찾아와요, 직접. 그래서 내가 김 씨를 죽였다고 자백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범인의 정체가 당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박 씨였습니다. 이 여자친구 박 씨가 친언니랑 경찰서에 같이 와요. 2022년 3월 13일 새벽 1시경이었는데 체구도 정말 왜소하고 작은 여성이었어요. 경찰서에 들어와서 대뜸한다는 말이 내가 한 달 전에 같이 사는 남자를 죽였다. 자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했지만 확인은 해봐야 되잖아요. 파출소 직원들이 김 씨의 여자친구 박 씨를 따라 집으로 향합니다. 근데 정말 집 베란다에 김 씨의 시신이 있었던 거예요. 시신은 이불과 옷가지로 덮여 있었고요. 발 한쪽은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미 새까맣게 변색이 된 상태였습니다. 살인사건으로 확인이 되면서 형사들과 감식반이 출동합니다. 근데 진짜 소름인 건 이 여자친구 박 씨가 당시에 김 씨의 아이를 임신 중인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런 짓을 저지르고 태연하게 자백을 하러 왔다는 거죠. 시신은 곧바로 국과수로 옮겨져서 부검에 들어갑니다. 상태는 예상대로 참혹했어요. 폭행을 정말 많이 당한 걸로 보였어요. 온몸 곳곳에 피멍과 상처들이 가득했었고요. 심지어는 화상 자국까지 발견이 됩니다. 사인은 둔력에 의한 손상 그리고 저체온증이었어요. 둔기를 이용한 무차별적인 폭행 끝에 사망했다. 이게 부검의의 소견이었습니다. 머리와 목과 그 둔부를 보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상처들이 있었고요. 가슴과 허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 근육 이쪽은 근육이 들뜰 정도로 으깨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들으면서 근육이 들뜰 정도로 으깨졌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손상인지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달 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패도 꽤 진행된 상태였죠. 도대체 이 작은 체구의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때렸길래 이 정도로 몸에 상처를 입었을까요? 현장에서 범행 도구가 발견됩니다.
3단봉이었어요. 여러분 3단봉 아시죠? 경찰이나 보안업체 경비원들이 쓰는데 최근에는 호신용 물품으로 일반인들도 찾는다고 해요. 타격 도구예요. 박 씨도 자신이 김 씨를 3단봉으로 때려서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고요.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박 씨의 범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사건 초기에 여자친구는 혐의를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섭니다. 근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강한 폭행을 당했음에도 김 씨가 반항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김 씨의 키는 172cm였고요. 체격도 건장한 편이었어요. 박 씨는 키 160cm에 되게 마르고 왜소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친구에게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맞아 죽었다? 이게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죠. 시신에서는 뭐 약물이나 알코올이 검출된 것도 아니었고요. 마침 또 당시에 집안에 홈 CCTV가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려봐요. 근데 이 안에 박 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로 김 씨가 반항 한번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 화면 속의 모습에서 조서에 기록된 그 CCTV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사망 전에 김 씨는 8일 동안 베란다에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합니다. 2월 4일 저녁 8시 29분경에 박 씨는 속옷만 입은 김 씨를 베란다에 감금하고 머리에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서 때리기 시작해요. 4시간 뒤인 새벽 2시부터는 무려 27시간 동안 부동자세로 있게 하면서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졸면 가혹행위를 합니다. 이 8일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 좀 잔인하고 좀 끔찍하긴 하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다리와 온몸의 맨살을 담배로 지집니다. 화상 흔적이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고무장갑을 김씨 목에 감아요. 그리고 양손으로 고무장갑을 잡은 상태에서 뒤통수를 발로 힘껏 밟아서 목을 는 행위.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십 차례 가격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구입한 강철제 3단봉으로 수십 차례 가격합니다. 김 씨가 버티다 못해 쓰러져요. 실신을 해요. 그랬더니 물을 뿌려서 깨우고 다시 때려요. 그리고 가만히 쓰러져 있던 김 씨가 꿈틀대면 또다시 3단봉으로 재차 폭행을 했습니다. 끔찍하죠, 진짜. 이 CCTV를 설치한 사람도 박 씨였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범행이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타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월 11일이 됐을 때 김 씨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요. 이때 사망한 걸로 보이는데 정말 8일 동안의 폭행 속에서 김 씨는 반항 한번 못했고 도망치려는 시도조차 못합니다. 더 잔인한 건 박 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와중에 때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막 되게 잔인해요. 죽을 때까지 맞아. 살아서 베란다 밖으로 너 못 나가. 난 너 죽이고 깜빵 갈 거야. 이 말을 하면서 계속 때리는 거죠. 김 씨는 거기서 머리 아프고 배고파. 미안해. 그만해. 이런 말만 계속하면서 애원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상태가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김 씨가 그 친한 형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 친한 형이 문자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김 씨가 보낸 게 아니라 박 씨가 대신 보낸 문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상황들을 보면 그런 문자조차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문자를 쓸 수 있게 해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박 씨가. 이런 잔인한 모습, 폭언. 이게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에도 박 씨는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해요. 자백 당시에 박 씨와 경찰서를 찾았던 친언니도 이렇게 말해요. 당시에 동생 심리가 되게 불안정해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방송에서. 이 언니도 정상이 아니죠. 5년에서 6년 동안 장기 복용하던 다이어트 약이 있는데 여기서 좀 부작용도 있었고 갑작스럽게 임신으로 좀 예민해진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말을 안 들어서 분노를 좀 조절하지 못하고 벌어진 사건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생이 직접 폭행 장면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경찰에 제출했는데 계획적 범행이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지 않냐. 오히려 되묻는 거예요. 그런데 박 씨와 그녀의 언니의 주장대로 이게 그냥 사고였다면 한 달 동안이나 시신을 왜 베란다에 방치했냐는 거죠.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죠. 박 씨는 2월 말에 김 씨 집에서 언니 집으로 거처를 옮긴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결국에 보름 동안
방치된 김 씨의 시신과 함께 생활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상치 못한 사고였으면 빨리 신고를 했어야죠. 경찰은 계속 그녀를 추궁했고요. 여자친구 박 씨는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밝힌 범행의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녀가 밝힌 이유는 김 씨가 전 여자친구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도 이건 말이 안 되죠. 전 여자친구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 당연히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느껴질 수 있고 분노도 치밀어 오를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베란다에 갇힌 상태로 반항도 못하고 계속 맞고 있는 상황은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도 저항하지 못한 채 죽을 때까지 맞을 사람은 없어요. 힘이 있음에도 저항을 하지 못했다는 건 분명히 그 이외에 다른 이유가 더 크게 자리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일단은 이 전 여자친구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부터가 거짓말이었어요. 김 씨는 전 여자친구하고 1년 전에 헤어졌거든요. 근데 이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헤어진 이후에 김 씨가 전화번호도 바꿔서 전 여자친구는 김 씨의 번호도 몰랐대요. 근데 헤어진 이후에 딱 한 번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전 여친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기 3개월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었대요. 그게 김 씨였던 거죠. 근데 김 씨가 막 되게 쩔쩔매는 목소리로 내가 아이가 생겼는데 너네 가족이 산부인과 다니지 않았어? 병원 좀 알려줘.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가 현 여자친구, 그 가해자하고도 통화를 했었대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조금 친해진 거예요. 그러자 이 가해자 박 씨가 전 여자친구에게 김 씨가 답답하다면서 이런저런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자신이 김 씨를 때렸다는 사실도 이야기했었대요. 사건 발생 이전에도 폭행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보통의 연인 관계는 아닌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이 두 사람은 처음에 도대체 어떻게 만났던 걸까요? 이게 조금 특이했습니다. 첫 만남이. 2021년 여름에 만나요. 그것도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서 처음 서로를 알게 됐고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한 거죠. 그리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동거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됩니다. 유족과 지인들은 김 씨가 처음 연애를 시작한 이후에 되게 행복해 했었다고 기억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여자친구 박 씨는 김 씨의 부모와 만나는 건 피합니다. 김 씨의 지인들 중에서도 그녀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의 모습을 철저하게 숨겨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만 숨긴 게 아니라는 거죠. 남자친구 김 씨까지 철저하게 고립시켜 나갑니다. 일단은 이 김 씨가 가입되어 있었던 모든 그런 동호회, 단톡방 이런 거에서 다 탈퇴하게 만들었고요. 김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하기 시작해요. 이때쯤부터 김 씨는 친구들과의 연락도 피하기 시작했대요. 이미 박 씨가 원하는 모습대로 본인도 주변을 좀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눈치채셨을 건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어떤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상대방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그 상대는 자신의 의사결정, 자신의 판단력을 못 믿어요. 상대를 의존하게 되는 거죠. 피해자 김 씨의 지인과 이웃들은요, 두 사람의 관계가 평범한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기억합니다. 문자로도 폭언이 심했고, 아이 다루듯이 통제를 해왔던 거죠. 좀 막 하대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도 좀 심했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요, 사실 교제 초기부터 사망하기까지 이 두 사람이 나눴던 메시지들에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김 씨가 성격이 되게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군대에서 좀 안 좋은 일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스스로.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 동호회 활동 같은 것들도 하면서 외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이런 불안한 것들을 완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삶의 어떤 균형을 잘 잡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 박 씨를 만나면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면서 고립이 됩니다. 박 씨는 너무 악하게도 김 씨의 취약한 부분, 불안, 우울, 이걸 파고들어요. 한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친구로 인해서 김 씨가 유지해오던 심리적인 균형이 모두 깨졌고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 상태가 됐을 거다. 중요한 점은 여자친구 박 씨가 그런 김 씨의 상태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불안과 우울이 동반된 삶을 정말 힘들게 유지하는 분들에게는 주변인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전에 채팅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사실 이런 걸 고쳐나가는 게 단순히 그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김 씨는 자기 상처를 딛고 삶의 의지를 다잡으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다 무너뜨린 거죠. 이건 뭐 공감 능력도 없고 악하고 교활함 그 자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교제 초기에 대화했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김 씨는 자신의 생각이나 주관을 분명하게 말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자친구가 뭔가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대꾸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이후에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박 씨는 김 씨를 가스라이팅 하면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했고요. 죽음에 이르는 폭행 속에서도 사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김 씨를 통제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서 박 씨가 얻고자 했던 게 있었냐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사망한 김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했는데 여기서 되게 수상한 기록을 몇 가지 발견해요. 김 씨가 사망한 시점 이후인 3월 10일에 박 씨가 김 씨 계좌에서 2달치 월세를 집주인에게 보낸 기록이 확인된 거죠. 수사를 해봤더니 박 씨가 김 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이 계좌의 돈을 빼가서 막 쓰고 이랬던 거예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뭔가 김 씨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박 씨는 즉시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깁니다. 게다가 김 씨가 사망 당시에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빚을 지게 된 시점이 박 씨를 만난 이후였다는 거죠. 이렇게 큰 돈을 빚을 지고 다니는 사람이 원래 아니에요, 이분이. 월급을 한 180만 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이걸로도 충분히 생활을 꾸려나갈 만큼 되게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를 만난 이후에 너무 큰 돈이잖아요. 6천만 원. 이런 빚을 지게 됐고 심지어는 직장에 가불까지 요청해서 돈을 받아갔어요. 이게 본인이 한 행동일까요? 너무 패턴이 비슷하죠. 이은혜는 이은혜뿐만이 아닌 겁니다. 제2의, 제3의 이은혜가 늘 누군가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부정할 뿐이지 그녀의 진짜 목적은 돈이 맞아요.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도 보면 연애 초기부터 돈 얘기를 되게 자주 꺼내요. 나 돈이 필요해, 잘 곳이 필요해, 너 이거 해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돈을 먼저 요구한 건 본인이잖아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이렇게 우리가 돈 없고 막 힘들고 이런 거 다 네 탓이다. 원인을 김 씨에게 다 돌려요.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부터 김 씨는 진짜 내가 문제인가? 내가 문제구나. 다 나 때문이구나. 이러면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 씨는 또 이걸 이용해서 협박을 하고 점점 더 심하게 착취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김 씨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협박까지 했어요. 박 씨는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로 만들었고요. 끊임없이 지적하고 교정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김 씨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에는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는 생각에 빠지게 된 거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파괴된 김 씨에게는 박 씨가 만든 이 늪에서 빠져나올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사건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합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라고 해요. 김 씨의 수첩에는 여자친구에게 쓴 40여 개의 반성문이 있었어요. 지극히 되게 사소하거나 심지어는 큰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는 내용들이 다수였습니다. 죽음의 늪에서도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김 씨가 써내려간 반성문을 끝으로 오늘 사건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해서 고친 거 없음. 행동은 왜 그래 놓고 여보랑 사는지, 용서해달라고 수십 번 해놓고 왜 자꾸 또 하는지, 애착은 없다 해놓고 왜 애기 지우자 하는지,
하루라도 진실인지, 진실되게 왜 얘기 안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 여자친구가 이게 결국 본인이 반성을 했다기보다는 여자친구가 야, 너 노력해서 고친 거 없어. 너 노력해서 고치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 행동은 왜 그래? 행동을 왜 그렇게 하면서 나랑 왜 살아? 라고 했을 거고. 너 맨날 용서해달라면서 왜 똑같은 짓을 또 해? 그리고 너 애착도 없다면서 왜 애를 키우자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애착이라는 것도 이 김 씨는 애착이 있었을 수 있죠. 있었을 수 있는데 애착이 없다는 것도 계속 그런 가스라이팅을 했던 것 같아. 너 애한테 애착도 없잖아. 애착 없어. 넌 애착 없는 사람이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애한테도 애착이 없는 거야. 이렇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지. 그래놓고 왜 애기 지우자고 하는지. 하루라도 진실인지. 너 거짓말하지 마. 너 왜 진실되게 말 안 해? 너 다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반성문의 내용도 사실 제 생각에는 저의 생각이지만 정말 이 사람이 저런 잘못을 저질러서 반성을 했다기보다는 잘못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너는 이런 잘못을 하는 사람이고 너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막 세뇌를 시킨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김 씨가 그래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라고 스스로 믿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반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성은 내가 저지른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세뇌당한 거를 리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진 시기가 그 이은혜 사건 터졌을 때 그 시기예요. 그 비슷한 시기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사건을. 근데 그 아래서 한번 방송을 했던 사건인데 시기적으로 좀 비슷하고 내용도 좀 비슷하죠. 결과적으로 여자가 때려 죽였다는 게 이은혜만큼이나 악랄한 여자지.